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주식 정보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증시, 경기 좋다라는 낙관론 나오고 있고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 왜 트럼프 취임식날 맞춰서 사임하는 걸까요? 일찌감치 지금 비트코인이 99,000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래요. 예. 그때 이제 게리 겐슬러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네.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그렇죠. 그 어떤 스탠스와 정책을 계속 내놨던 분이고 트럼프 당선자는 아예 유세 기간 내내 대놓고 얘기했죠. 게리 겐슬러는 내가 자른다. 원래 임기가 26년. 저런 자리가 임기가 있다고 하지만 안 맞으면 서로가 안 맞으면 좀 물러서 주는 게 관행 아닌가요? 근데 하필이면 취임식날 맞춰서 취임식날 맞춰서 사임하겠다고 하니까 소심한 반발이 복수? 소심한 반발이죠. 그나마 내가 하필이면 연할 왜 나가겠니? 너 때문이다 하는 거죠. 아예 대놓고. 예. 1월 20일. 예. 그리고 무슨 이번에 트럼프 인선 중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맥 게이츠 하원 의원이 결국 자진 사퇴를 했다 그러네요. 예. 아마 공화당 내에서도 다소 이렇게 그거 하다 보니까 아마 첫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선들 장관들 뽑는 거기서 제동이 걸리면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흠집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물러난 것 같은데 저기 한번 이렇게 시청자분들 어떻게 기회가 있어서 보시면은 맥 게이츠 의원이나 JD 벤스 같은 부통령 당선자나 공화당 사람들 진짜 이 언변이 좋아요. 말빨이 센데 그게 말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는 게 많고 똑똑한 게 많고 정리가 된 사람들이 있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맥 게이츠는 아마 꽤나 파문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일단 자진 사퇴했다는 모습. 아마 이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선 현황에 많은 이렇게 잔잔한 파도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장관은 한 3명 정도로. 재무장관, 재무장관이 제일 궁금하죠. 우리 또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어쨌거나 미국 증시는 잘 버티네요. 잘 버티고 이제 돌아다녀서 그렇지. 사실 엔비디아도 어제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장중 고점은 전일 대비 플러스 4.8, 장중 저점은 전일 대비 마이너스 3.56%니까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큰 이렇게 일봉이 생겼는데 그래도 이제 종가는 0.53% 상승 마감하면서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도 사실은 장중 저점은 전일 대비 마이너스 1.3%가 좀 넘었습니다. 그걸 또 0.03% 강보합으로 돌려내고 미국은 참 강하죠. 강하고 우리도 야간 선물 흐름 봐서는 오늘은 우리 또 2,500도 한번 들이대보는 그런 날 아닌가 싶네요. 열어봐야겠죠. 또 열어봐야겠는데 이제는 제가 또 좋게 얘기해도 정민 앵커가 또 저요? 살짝 또 태클을 거시는구나. 아니 태클은 아니고 전 소장님 따라서 한숨도 늘고. 저 이제 한숨 안 쉬기로. 이게 멘탈부터 잡아야. 자, 오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내년도 연간 전망은 마무리하셨습니까? 네, 끝냈습니다. 끝내셨어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선 이후에 내면 좀 묻힐까봐 미리 내가지고요. 미리 내셨어요? 네. 누가 당선된다고 가정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트럼프가 된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한 7대 3 정도로 트럼프가 될 거다라는 가정하에 좀 자료를 써서 이제 이후에는 이제 조금만 수정을 더 했습니다. 아까 방송 전에는 90% 확률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 이제 확신하지는 못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전제로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숫자들을 이제 맞추는 과정에서 이제 전제를 하고 이제 전망을 좀 끝내서 이렇게 좀 오히려 좀 홀가분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다른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워치하는 소스가 있으셨나요? 국내 언론이나 국내 방송이나 신문만 봤다가는 초박빙이네 이래저래 해리스가 되네 이런 소리만 1년 내내 들었는데 어떻게 트럼프 승리를 예상하셨습니까? 트럼프 승리를 예상을 했다라기보다는요.
그 어떤 기사를 봤는데 네. 제 생각이랑 좀 비슷해서 그런 건데 최근에 한 20년 동안 특히 이제 10년 동안 그 기존 여당의 집권당이 승리한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아, 특히 이제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서 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또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여당이 항상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번에도 보면은 뭐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한번 졌다가 또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존의 어떤 그 대통령이나 기존의 여당이 쭉 끌고 가는 경우가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아주 그냥 막연하게 했었던 거죠. 예. 그러셨구나. 예. 그래요. 그래 뭐 우선 어제 장 보기 전에 그래 내년 전망 기본적으로 좋게 쓰셨어요? 아니면 내년은 조심하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저희가 그 좀 낙관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조심하자. 그러니까 초기에는 조심을 하자라는 의미로 좀 써긴 했는데 네. 그래도 한 2분기 지나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거다라는 뉘앙스로 좀 자료는 좀 썼고요. 뭐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그 트럼프 지금 미국 얘기죠? 아니, 우리나라. 저희, 예, 예. 저희 얘기고 예. 그러니까 미국은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펀더멘탈이 뭐 좀 사실 이제 미국의 주가만 보면 좀 비싸잖아요. 네. 뭐 이게 절대 싸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여전히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서도 금리를 어쨌든 내려주고 있고 관세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이게 가미가 되니까 뭐 내년에 미국의 성장률은 떨어져 봐야 뭐 올해보다 좀 떨어져 봐야 2%대는 충분히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최소한 기업들의 이익이 느는 것만큼은 주가가 좀 오를 거다라는 거로 좀 바탕을 해서 썼고 네.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지금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될 텐데요. 아마도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1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뭐 한 100일 동안 엄청난 그 관세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막 쏟아질 텐데 예. 그거가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나면은 아마 대응이 좀 될 것 같아요.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장도 더 나빠지진 않고 조금은 회복은 해보지 않겠는가라는 뉘앙스로 좀 썼습니다. 이 와중에 뭐 우리 국내 개인들은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냥 단순히 지수 추종형이 아니고 거기다가 뭐 2배 레버리지선 ETF 쪽으로 제법 자금이 몰려드는 걸로 봐서는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 판단은 우리도 이 정도면 얼만큼 왔다 밀릴 만큼 밀렸다라고 판단하시는 느낌이에요. 네. 우리 뭐 맨날 그 PBR 0.8 근방이면 사도 된다면서요. 네. 지금 그 근처 아닙니까 우리? 맞습니다. 예. 맞죠? 예. 그러니 예. 그러니 예. 지금 정민의 그 말씀 맞다네. 이제 더 이상 한숨 안 쉬어도 되는 것 같아. 예, 괜히 한숨 쉬면서 예.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자조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건 또 결과적으로 소외됐다는 얘기기도 하고 저평가된 데는 또 다 이유가 있긴 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예. 예. 미국 경기 상황 좀 여쭤볼게요. 간밤에 이제 고용 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이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좀 상반된 모습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 네. 또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표들마다 이렇게 신호가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게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열심히 많이 보는 거는 결국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더 새로운 정보, 그다음에 이제 미국 경기의 어떤 지금 현실을 조금 더 보여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누적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정보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신규는 이제 지금 이제 실업이 되어서 이제 그 수당을 이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정보, 지금 현재 좀 따뜻한 미국의 경기 상황을 조금 더 반영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미국은 21만 건 정도에서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미국이 그렇게 그 사람을 안 자르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랑 미국의 주가를 그려보면은 코로나 때 좀 약간 엇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일부 구간을 제외를 하면 대체로 보면은 실업 청구 건수가 떨어질 때 미국 주가가 또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전히 지금 미국 경기는 뭐 고용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편이다.
그러니까 둔화가 되고는 있고 예전에 비해서 고용시장이 뜨겁진 않아서 임금 상승률도 물가도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에 아주 심각한 위험은 지금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소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 이제 월마트하고 타겟 네.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미국에서 실적도 지금 상반된 모습이고 소비 행태도 변하고 있다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월마트하고 예. 타겟이 저희는 그냥 소매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있는데 타겟하고 있는 계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격이 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산층인 거고 네. 타깃은 조금 더 싼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조금 더 몰입한 마켓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타깃은 실적이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월마트는 실적이 되게 좋았다라는 거는 네네. 미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계층 간의 갈등, 그다음에 양극화가 워낙 심해져 있는데 저소득층의 경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월마트의 어떤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중산층 이상에서의 어떤 소비 여력은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 이것도 타겟은 나쁘고 월마트는 좋고 뭘 봐야 되지라고 하는데 미국 전체 경기를 봤을 때는 월마트를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기사에서는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은 타겟을 월마트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쇼핑으로 여긴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해석이 상반돼서 저는 좀 헷갈려요 이게. 네. 예. 저도 그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월마트는 어쨌든 가장 보편적인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비교적 조금 저렴하게 공급하는 업체라고 알고 그러니까 있어서. 월마트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많이 이거를 이제 쓰는 월마트는 실적이 좋고 타깃이 안 좋았다라는 거는 지금 오히려 지금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해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월마트가 가장 보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예. 그쪽에서의 어떤 경기 상황이나 실적이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경기 상황을 조금 더 잘 반영을 해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물론 당연히 지금 미국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네.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쪽은 예를 들면 달러 제너럴 같이 너무 싸게 파는 업체들의 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즉슨 결국은 그 아주 저소득층에 또 타겟되어 있는 또 시장은 굉장히 좀 나쁘다라고 좀 보여져서 기본적으로 좀 미국도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좀 심하다. 그래서 소비가 주축이 되고 있는 미국 경제 내에서도 계층 간의 어떤 차이가 굉장히 좀 벌어져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월마트나 코스트코는 반바지에 그냥 슬리퍼 신고도 카트 끌고 다니겠던데 저 타겟은 좀 타겟이 약간 비싸야 조금 더. 타겟은 좀 예. 슬리퍼 신고 들어가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슬리퍼도 슬리퍼 나름이겠지만 이제 좀 그러니까 가격에 예민해진 소비자들이 이제 타겟보다는 좀 더 아래급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조금 더 싸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월마트로 이동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저는. 우리가 맨날 그 의견 있는 경제 채널을 표방합니다만 SBS 비즈가 우리 정민 앵커 보세요. 출연하신 패널뿐만 아니고 짝꿍까지 말이 좀 뭔가 꼬인다 내지는 아니다 싶으면 막 그냥 후벼 파니까 대충이 없어요. 대충이. 네, 왜냐하면 이게 또 그러니까. 경기 상황을 가늠하는 지표 맞아요. 중에 하나니까. 예.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볼까요? 살짝 이따가 우리 국내 시장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지수는 평온합니다. 차트 보면 지수는 평온한데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지지고 뻗고 난리거든요. 업종 간 어떤 막 변화, 그동안 덜 올렸던 종목에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좀 저렴해 보이는 쪽 덜 올리고 온갖 또 루머와 찌라시, 뭐 공시 이런 것들이 막 부딪히는 가운데 그거 하는데 미국은 지금 우리 대부분의 스탁 개미들이 또 빅테크 위주로 포트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주춤한 반면에 다른 쪽으로 이제 조금 이제 수급이 쏠린단 말입니다. 요걸 좀 대비할 때가 됐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시는지? 저는 조금
트럼프 정책이 정말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약간 빅테크보다는 빅테크가 아닌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나 힘이 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딱히 이렇게 그 논리가 아주 이렇게 뭐 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최근 들어서 특히 1년 동안 지난 한 1년 동안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EPS 증가율과 S&P 500에서 이제 빅테크 7개를 뺀 나머지 493개 기업들의 EPS 증가율의 어떤 차이를 보면은 이게 좀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빅테크 기업들의 EPS가 막 50%씩 되고 그 나머지 기업들의 이익은 뭐 0%, 1% 이렇게 됐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근데 그 나머지 기업들의 이익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마도 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책이 더 들어오면은 조금 더 이게 추세가 조금 더 좁아지면 이익의 어떤 격차가 좀 좁아들면서 계속해서 이제 빅테크로만 갔던 지난 2년 동안의 흐름은 사실은 뭐 엔비디아나 M7이라고 하는 빅테크만 샀으면 사실은 S&P 500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조금 그 격차가 좀 많이 줄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감세라는 부분은 사실 미국의 빅테크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뭐 조세 회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감세의 어떤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미국의 중소기업들 또는 중소형 주들은 이런 감세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트럼프의 정책이 이 빅테크보다는 약간 저는 미들 스킬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흐름을 이어가게 하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좀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모든 IB들이 네. 심지어 모건 스탠리까지 포함해서 저렇게 다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뭐 매수 또는 뭐 비중 확대 이런 식으로 막 외치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움찔하게 돼요. 저는 제 경험상 모두가 저렇게 위를 외칠 때 별로 물론 리포트 발로 단기적으로 좀 가요. 리포트 발로 가긴 가는데 저러고 나서 결과 좋았던 적이 없어가지고 좀 섬찟하긴 합니다. 우째 저렇게 다 이구동성이죠. 그래도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보다 나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보다는 아니요. 보통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자조적인 소리로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네. 이제 그 목표 주가 뭐 얘기 나오면은 그 반대로만 하면 돈 번다는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미리 사놨다가 결국 이렇게 시세 나면은 증권사에서 또 종목 리포트가 나오고 그때가 또 빠져나올 때다. 네, 근데 그런 식으로요. 그게 하나의 시장에서의 또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사이에 불문율이죠. 또 증권사에 계신 우리 허상무님 입장에서는 어떠실지 몰라도 또 리서치 쪽에 계시면서 근데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게요. 반성을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실적의 컨센서스를 보잖아요. 네. 근데 내년도 실적 이익 증가율, 특히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율 지금 예상치가 20%가 넘습니다. 근데 사실 내년에 뭐 관세도 부과라는 어떤 네. 역풍도 있을 거고 저희가 내수가 안 좋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내년도에 저희가 경제 성장률이 2%가 되기가 좀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예상치가 어쨌든 지금 현재 컨센서스 상으로 20%대가 된다라는 거는 너무 이익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보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저희가 좀 저희 증권사 쪽에서 약간 좀 약간 호도하는 좀 잘못된 잘못 보거나 아니면 좀 너무 낙관스럽게 보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럼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미국 기업들 실적과 국내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네요. 경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미국은 내년도 기업 이익 증가율이 지금 예상치가 예. 한 10%대 초반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한 2%, 3% 정도 사이에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보면 그 정도 이익은 늘 나왔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거죠. 네. 감세라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저희는 내년도 그 경제 성장률이 2%가 안 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20% 이상 난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저희의 어떤 숫자를 보는
부분들이 조금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괴리가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되고 그만큼 저희가 조금 더 냉정하게 현실을 좀 보고 있지 네.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든 뭐 반도체든 이거 AI하고 계속 엮여서 가고 있는데 아니 근데 지금 또 허상무님 이 뉴욕에서 슬슬 또부터 시작한 또 새로운 용어가 있네요. 뭐예요? 뭐 서브린 AI? 아, 네. 야, 이 서브린 이 어려운 단어인데 무슨 뭐 주권을 의미하기도 하고 군주, 국왕 뭐 명사로 형용사로 참 애매하긴 한데 쉽게는 안 잡혀도 뭔가 좀 이 뭐 이 주권 쪽인데 네. 이게 왜 갑자기 또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개발을 하고 AI 인프라 만드는데 네. 그 남의 나라 거 쓰지 말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하자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남한테 기대지 말고 네. 뭐 좋은 예. 뭐 나쁜 얘기가 아니고 좋은 얘기인 건데 좋은 얘기? 제가 예. 보기에는 약간 좀 그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인데요. 젠슨 왕이 네. 네. 장사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이제 AI를 만들려고 하면 각자가 국가들이 다 GPU를 필요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는 더 폭발할 거니까 예. 아마도 이거는 장사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게 이 AI를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인프라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좋은 그 AI 생태계를 만들려면 진짜 엄청난 투자가 좀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각자가 이제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완전 재앙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뭐 각자 알아서 특히 이제 데이터의 어떤 그러니까 결국 AI를 잘 하려면은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독자적으로 AI를 만들자라는 의미로 소버린 AI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건 약간 장사 속이 좀 더 큰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뭐 좀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다 지역주의로 가고 있고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다 보니까 AI도 이제는 돈 내서 쓰지 말고 너네들이 알아서 만들어. 아니면 돈을 더 내서 비싸게 우리 거를 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약간 지역주의, 분리주의, 자국 우선주의의 어떤 경향 자체도 조금은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좀 전에 우리가 도표에서 우리 AI 국가 경쟁력에서 우리가 뭐 6위까지는 자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서브린 AI라는 개념이 이 패러다임이 우리한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허상무님 직관적으로. 저희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점수 점수 차이가 차이가. 6등이긴 한데 좀 나긴 해요, 많이. 1등과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와. 6등이니까. 미국은 100점이에요. 네. 뭐 그러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저희가 한 30% 정도다. 뭐 이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7위부터 10위도 점수 차이가 그냥 문제 하나 찍기 나름이네. 그죠? 그렇죠, 이미. 네, 예. 네. 오케이.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를 정말 하게 되면 비용은 엄청나게 들 거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언어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언어적인 한계. 예. 그러니까 결국은 AI라는 건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쓰는 네. 사람들이 그렇죠. 많을수록 이게 훨씬 더 정확하게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그 결과들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저희가 불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당선인하고 협상할 의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네. 러시아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했고 이게 약간 말을 그렇게 해놓고 미사일 발사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무슨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6.25 전쟁 때 예. 휴전 앞두고 엄청 치열하게 땅 1인치라도 더 그 늘리려고 엄청 싸웠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이제 그런 단계로 아마도 이제 내년 1분기 안에는 휴전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전에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그 힘을 조금 더 우위에 있기 위해서 이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래서 조금 이게 좀 험악한 것 같긴 합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네. 국가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쐈을 경우에는 똑같이 간주를 한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핵에 대한 그 교리까지도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다시 반응을 한다라는 거는 약간 좀 험악하긴 한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이 극한의 어떤 대치가 협상을 위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서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만 예. 그거 하고 가시죠.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공군에서 러시아가 ICBM을 발사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ICBM은 아시다시피 인터컨티넨탈이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예. 그 옆 동네 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왜 동원합니까? 지금 이제 푸틴이 ICBM이 아니고 이거는 중거리 미사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도 사전 통보했대요. 미국에도 사전 통보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 확전을 바라는 것은 우크라이나예요. 레토릭에 있었으나 뭐에 있었으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푸틴이 잘 참기를 바랍니다. 남은 2달. 트럼프 취임 때까지 잘 참아가지고 여기서 그러고 나서 서로 적당히 풀어야지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물러나야 될 미국 쪽에서 미국 행정부 쪽하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쪽에서 다급해가지고 지금 뭐 자꾸 일을 키우려고 하는 이게 저는 그래서 자꾸 다행이라고 하는 게 시장이 이걸 갖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우려를 한다면은 벌써 조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 저는 그나마 희망적입니다. 무슨 놈의 옆 동네 쏘면서 ICBM입니까? 네, 저도. 네. 용어 자체가 듣는 순간에 저거 좀 싶더니만 해명이 나오네요. 네. 좋은 지적이시네요. 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490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679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56,700원, SK하이닉스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1.9%까지 올라가네요. 2%가량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2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3만 9천 원. 현대차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1만 6천 원. 기아가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만 7,600원. 삼성전자 우선주 0.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만 8,500원. KB금융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7,700원.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9,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HLB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7만 3,900원, 리가켄바이오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휴젤이 0.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7만 8,500원, 클래시스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만 7,300원, 엔캠 소폭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4만 1,3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3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흘 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게 되는 셈이고 삼천당제약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2,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지금 한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지금 혼조세 출발 예상되는데 글쎄요, 또 이게 막상 이제 개장하고 나면은 뭐 외국인 기관 또 매매 포지션 어떻게 바뀌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또 좀 국내 증시에서 많은 분들이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개인 투자자들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렇게 몰리는 걸 저는 욕할 수가 없다고 보는 그렇죠. 게 어차피 이 시장에 발 담았는데 살아남으려면 그거만큼은 없습니다. 네. 외인하고 기관들이 그냥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후루룩 네. 들어 올렸다가 따라 붙으면 그냥 바로 또 박살을 내고 하는 여기서 그렇죠. 어떻게 장기 투자가 가능하며 그 테마는 하루하루 막 다르게 만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온갖 작전 세력 그리고 온갖 기업 같자는 기업하면서 종이 장사하려고 뭐 유증인이 뭐니 네. 쪼개기 하는 이 와중에 단기 트레이드라고 빨리빨리 전환 안 하면은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단타만 하다 보면은 녹아나기도 하는 건데 네. 해보셨잖아요. 두더지 잡기. 욕만 썼지 두더지 머리 몇 번 못 때리고 막
게임 끝나고 내 동전은 벌써 녹아들어갔고 뭐 그런 식인데 그래도 오늘은 지수야 저기 맞지 않겠습니까? 코스피가.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시호가도 좋은데 네. 뭐 야간 지수 흐름을 보거나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를 보나 그리고 절대 레벨을 보나 저거는 맞는 것 같은데 지수 저렇게 가는 와중에 어디서 또 이제 수급이 빠지면서 어디로 몰려가는지는 또 오늘 다른 얘기가 되겠죠. 뭐 지금 비트코인이 99,000달러 돌파했으니까 뭐 관련주들 많잖아요. 비트코인? 네, 뭐 암호화폐 관련주 뭐 이런 쪽이 테마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저께 제 머리 깎아주시는 저 백 사장님 아들이 언제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트코인을 50개 갖고 있었대요. 네. 그러다가 그 몇 년도입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다소 문제시 삼았던 그때. 네. 그래 그때 정리했다네. 정리했는데 아들내미가 그런데요. 아버지 내 지금 들고 있었으면 6억이요 이런답니다. 참. 네. 아이고 참. 그러네요. 아니 우리 시장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어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다 어제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을 것 같은데 알테오전의 그 장중 미친 변동성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한 가지는 이제 찌라시가 돌았는데. 찌라시가. 네. 찌라시가 네. 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증권가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루머를 그 정리해 놓은 어떤 페이퍼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주로 찌라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한 회사가 이제 특허 소송을 한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그 면역 항암제에 대한 그 특허 소송을 하면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알테오젠에게 악재가 될 거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공시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상환 전환 우선주 2천억 원 발행한다라는 게 뉴스에서 나오면서 상환 전환 우선주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주라는 거는 우선주는 보통 의결권 없는 예, 주식인데. 예. 네. 그거를 상환, 그러니까 이제 채권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환, 그 주식으로도 전환이 될 수도 있는. CB 같은 거예요. 그냥 보통주로도 예. 전환할 수도 있고 보통 그러니까 주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가져갈 수도 있는. 예, 어쨌거나 유상증자네. 그렇죠. 예. 유상증자죠. 예.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엄청 빠졌다가 또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이제 끝나긴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며칠 전부터 알테오전은 좀 흔들림이 있었네요. 저 차트에 네, 네. 보다시피.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바이오 제약주들이 네. 한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최대 수혜주라는 어떤 컨셉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7, 8월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특히 이제 연준에서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속도, 그다음에 12월 달에도 금리를 인하를 할지 잘 모르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급격히 이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압박이 굉장히 좀 컸었던 걸로 저는 좀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이제 7, 8월 달에 이후에 특히 이제 반도체나 이제 수출주들이 쉬면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그 만회를 했던 게 이제 제약 바이오주였는데 네. 사실 많이 오르긴 좀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지난 한 열흘 정도 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었습니다. 지금 뭐 현재 분위기 봐서는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바이오도 그죠? 예상가는 제가 사례가 걸리셨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목에 먼지가 들어갔어요. 목에 먼지가 들어가서. 저희 스튜디오 청소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혼조세가 예상되는데 사실 주도주도 없는 상황이고 이럴 때는 정말 이제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지 좀 어렵거든요. 뭐 일찌감치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야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또 환율로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이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셈법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7이면 달러 환율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네.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미중 관세 분쟁 때 두 가지 저희 개장하고 조금 아, 들어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묻기는 왜 물으셨어요?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1월 2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뭐 알파벳 같은 개별적인 기업들 이슈에 따라서 주가 흔들림이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 가운데 달러 인덱스, 달러는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혼조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출발을 보이는지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0.5% 상승 보여줍니다. 2,493포인트, 코스닥 0.2% 올라갑니다. 68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지금 하락입니다. 56,2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6% 올라갑니다. 171,6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8% 상승합니다. 40만 4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오름세로 93만 7천 원. 현대차가 0.4% 올라갑니다. 21만 6,500원이고 기아가 1% 상승합니다. 9만 8,6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5% 하락합니다. 4만 8,550원. KB금융이 1% 올라갑니다. 9만 8,400원. 셀트리온도 0.58% 오름세로 17만 4,500원이고요. 네이버 강보합권으로 19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지금 1.5% 지금 떨어집니다. 지금 보니까 주가가 6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34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늘 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을지 여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0.38% 올라갑니다. 13만 2,800원, 에코프로 0.27% 오름세로 7만 4,700원. 이 가운데 HLB가 0.4% 상승합니다. 7만 3,700원으로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 0.7% 좀 떨어집니다. 0.5% 하락, 지금 96,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도 지금 닷새째 좀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휴젤은 강보합권으로 27만 8천 원, 클래시스 1.8% 올라갑니다. 4만 8,800원, 엔케임이 좀 떨어지네요. 14만 9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3% 넘게 올라갑니다. 14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흘 만에 다시 반등을 보여줍니다. 삼천당제약은 1% 하락으로 11만 2,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움직임 좋네요. 지금 필옵틱스가 6.38% 상승 17,120원이고요. HB테크놀로지도 5.9% 올라갑니다. 1,962원. SKC도 6% 강세 11만 1,900원. 주성엔지니어링도 1% 올라가고요. JNTC도 4% 상승으로 19,860원. YC캠도 5.4% 상승 13,3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흐름 좋고 AI 관련주 로봇주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제 로봇주들이 움직임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로보스타 지금 8% 강세입니다. 23,400원. 로봇주들 오늘 동반 강세입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8% 올라갑니다. 74,400원. 클로봇 5.6% 올라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모두 오름세고 엔젤 로보틱스도 6% 올라가고 KNR 시스템도 4% 상승하면서 7,240원에 거래됩니다. SBB테크 8% 강세고요. 지금 하이젠 R&M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진 로봇도 6.8% 올라가고 뉴로메카도 2%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 에브리봇 RS 오토메이션 다 7%, 6%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로봇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로보티즈가 17% 급등하면서 22,850원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주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간밤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거고 양자모도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음봉으로 전환되거나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엑스게이트가 좀 5%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늘소재과학도 3%에서 1.5% 상승 중이고 KCS, KTCS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기관이 지금 순매수 보여줍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126억 원 매수 우위,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29억 원, 그리고 기관은 8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4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 저희 정비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3원 50전 상승한 1,40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강달러 기조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찌감치 미국 주식 하셨던 분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오, 그러니까. 자, 뭐 이 정도면 예. 아니 아까 예. 두 가지 전략 말씀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면? 아니, 개장 10초 전에 질문하시고 나서는 또 말하려니까 또 끊는 게 어딨어요. 제가 목에 먼지가 걸려서 그랬어요. 목에 먼지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네. 좀 제 잘못이네요. 그래요. 네. 두 가지 전략 들어볼게요. 이게 뭐 환율도 그렇고 지금 외국인 자꾸 이렇게 파는 거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저희 한국 시장에서 특히 올해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한국 주식을 많이 팔고 있는데 삼성전자 빼면은 오히려 사고 있거든요. 많이는 안 사고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들을 좀 살펴보니까 딱 이렇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조선, 그다음에 하나는 기계, 예. 그다음에는 이제 유틸리티, 유틸리티. 한전과 같은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조선은 뭐 트럼프도 이제 한국 조선 업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올해 내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는 나올 걸로 좀 예상이 좀 되어지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좀 보여지고 기계류들 특히 이제 전선이나 전압기기 뭐 이런 류는 사실은 좀 꾸준히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계라고 하신 거는 전선하고 예, 전력조. 예. 저희는 약간 공작 기계, 약간 이런 중장비 기계 이쪽인 줄 알았죠. 그쪽보다는 이제 전력 기기 전력하고 쪽. 전선. 우리나라 좀 이렇게 그 업종 분류가 좀 그거 하더라고요. 애매하죠. 애매하기도 예. 하고 조금 더 세분했으면 싶을 때도 있고. 예. 그리고 사실 저도 이렇게 동감하는 게요. 기계라는 업종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좀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되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를 또 이게 분류를 하자니까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기계 업종이라는 게 좀 약간 너무 브로드하지 않나 너무 범위가 맞아요. 넓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2차 전지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2차 전지는 이게 저희가 섹터로 보면은 예. IT 가전으로 들어가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래요? 삼성 SDI가 IT 가전으로 들어가요? 네, IT 가전. 그럴 그러니까 수도 어떤 분들은 있겠네요. 그래서 화학도 아니고 배터리 가전이라고 얘기를 배터리 하시는 가전? 하고 거래소 기준으로는 이제 화학에 들어가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업종별로 해갖고 수급 체크할 때 저기에 뭐가 들어가 있나 이 종목은 어디에 속하나 확실하게 아는 건 전기전자하고 뭐 운수는 알겠어요. 뭐 자동차는 운수 쪽에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금융업도 쉽고 네, 그렇죠. 예, 그 말씀은 있네요. 그래요. 근데 참 이런 날 좀 전에 이제 조선을 언급하셨는데 이런 날 그래도 조선주 관련주 했을 때 딱 빨갛게 나왔으면 참 보기가 좋았을 텐데 그죠? 꼭 이런다니까. 아니, 근데 빨개도 사기가 힘들죠. 빨개도 사기가 힘들어. 올라가면 사람 심리가 좀 또 싸게 사고 싶잖아요, 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 좀 뭐 중장기로 국내 증시에서 중장기 전략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중장기로 섹터별로는 가능하니까 또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쨌든 핵심은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를 빼면 그렇게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른 업종에 엄청 그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조금씩 사고 있는 업종들이 뭘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선, 기계, 유틸리티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특이한 업종이 네이버예요. 네이버 의외로 네이버를 미국 대선 이후에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좀 그러네요. 특이해서 계속 사네요. 네,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사는 걸까요? 외국인은 네이버? 제 생각에는 뭐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은 굉장히 좀 괜찮고 네. 특히 카카오 대비해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 더 있는데 이게 뭐 관세라든지 수출에 어떤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네이버가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되었었지 않았나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좀 보고 있는 걸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년에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셨다가 고생하신 분들 많은데 그래도 15만 원 근방에서 제법 올라왔네요. 다행이다. 그죠? 아유, 그래도 차트 크게 펼쳐놓고 보면 이거 뭐 세 발이 피네. 이게 46만 원대 46만 원대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인이에서도 막 들립니다. 저도 물려 있다고. 이 국민주의 이것도 거의 이 플랫폼주 카카오나 이 네이버 이쪽도 거의 그쪽에 가까웠는데. 아니 로봇주도 이거 약간 테슬라 수혜주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정부혈부 수장으로 이제 발탁되고 사실 이제 그 일론 머스크 하는 사업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 로봇주들 움직임도 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 로봇도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인 로봇 산업하고 네. 한국의 로봇 기업하고를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투자자분들도 그건 구분하실 텐데 약간 네네. 그 모멘텀으로 그죠? 예,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이제 고령화되고 그리고 뭐 테슬라의 수장인 앨런 머스크가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 로봇의 활용도가 확실히 좀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 과거에 보면 어쨌든 고령화를 많이 겪었던 나라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인력 부족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계류, 로봇류의 산업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최근 들어서 저희 국내 로봇 기업들의 문제는 중국 대비해서 약간 경쟁력, 그다음에 중국이 워낙 또 싸게 해서 잘 만들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한국에서는 로봇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접근하기가 좀 만만한 업체들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그래요?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고령화가 될수록 로봇 산업, 네. 공작기기 같은 그런 류의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비중이 커졌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 산업의 어떤 비중이 저희 경제나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좀 커질 거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킴 카다시안이 그 인스타에 로봇을 구매해서 로봇하고 같이 춤을 추더라고요. 네. 킴 카다시안 아세요? 예? 유명한 모델. 예. 네, 그 정도로 이제 로봇이 뭔가 이제 생활에 깊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저 뭐 지금 차트 하나 보느라고 놓쳤습니다. 무슨 차트 보셨어요? 아니요, 나중에. 네. 아니 저기 지금 요 얘기 우리 허 이사님 어떻게 답변하실 어떤 그게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지금 갑자기 뉴스에서도 나오고 요 뭐 네. 상법 개정 관련해서 조금 네. 들리대요. 예. 지금 야당에서 지금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뭐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오늘 일은 아니고. 네. 오래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논란의 핵심은 이제 이거를 이제 이사 충실의 의무라고 해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주뿐만 그러니까 주주의 어떤 가치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법적으로 훨씬 더 좀 더 강한 제재들을 좀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상법을 개정을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기업들이 워낙 반발이 심한 상황인 거죠. 당연히 이제 제가 뭐 기업 총수라고 해도 제가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주주들의 한테나 그 훼손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해서 계속 소송 걸고 이러면 이제 의사 결정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저는 근데 이거를 잘 추진을 해서 이게 되게 되면은 저는 한국 기업들의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데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히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들이 과거에 보면 어쨌든 기존 주주들한테 어떤 가치는 희석시키고 네. 원래 대주주들한테 좀 유리하게 예. 이렇게 특히 이제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떤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주주들의 가치를 지켜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주식 시장의 어떤 공급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주주들에 대한 어떤 가치 희석에 대한 문제는 좀 완화가 될 수가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고 좀 기업들의 약간의 반발과
초기의 시행 단계에서의 어떤 시행착오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좀 하게 되면 긴 그림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99,000달러 돌파한 상황에서 지금 여야에서 지금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 이게 좀 이견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핵심 쟁점 좀 알려주세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 과세. 그다음에 이제 과세를 안 하면 대신에 이제 공제 한도를 늘려줄 거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금투세 문제랑 딱 네. 겹쳐 있어가지고 과세가 문제가 이게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가 약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그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네. 사실 뭐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좀 그렇죠. 클 수밖에 없어서 약간은 좀 그쪽보다는 공제 한도를 늘리는 선에서 또는 그런 정책의 어떤 그 제한을 두는 선에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걸 좀 묶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를 풀어놓고 ETF도 만들고 뭐 최근 들어서 옵션 상품들도 만들고 막 이러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사실은 먼저 이 가상 자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의를 자본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차근차근 좀 그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 과세 문제가 통과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공감이 가네요. 지금 이 가상자산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 명확한 정의도 개념도 그리고 어떤 향후 미래에 대한 로드맵도 없는 가운데 일단 세금부터 때리겠다고 나오니까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게 이제는 단순히 이미 고인 되신 그 찰리 먼고옹처럼 대학생들 질문하면 야야야 그거 하지 마 너 인생 조져 이럴 차원은 이제 넘어선 것 같은데 적어도 그럼요. 비트코인은 예. 이걸로 뭔가 트럼프 이익이 들어서고 나서는 큰 일을 한번 도모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무슨 샀다 팔았다 얼마 벌었다 코인으로 이런 차원이 아닌 뭘 이렇게 꾸미고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넉넉히 있거든요. 그죠? 그 와중에 이제 5천만 이상 벌면 세금 내라 이 얘기만 하고 있고. 아니 가상자가 붙은 쪽은 벌었다고 세금 내라 하면서 그러면 왜 금투세는 왜 또 폐지요? 네. 뭐 말이 안 돼 앞뒤가. 말이 안 되죠. 예, 되는 대로 하니까 원칙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